얘기가 나온 것들 배열을 해봤는데 평화배당금이 있죠. 흔히 얘기하는 피스 디비던트라고 해서 즉 남북한 간에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질 테니까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군대에 들어갔던 젊은 인력들이 생산 가능, 경제활동 생산 가능 인력으로 유출될 것이다.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사비를 지금 현재 남한의 경우 GDP의 한 3% 가까이 지출하는데 이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연구에 의하면 2030년에 통일됐을 때 2040년까지 약 10년 동안 근 600억 달러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이 요새 얘기하는 것들이 북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북한 광물 자원의 그 평가액은 남한의 한 2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한 6천조가 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러나 이 엄청난 자원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죠. 북한에서. 왜 안 되고 있냐? 하나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해봤자 별로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개발하려면은 개발에 필요한 이 장비라든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죠. 북한에서.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저걸 캐내봤자 별로 팔만한 이 판로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못하고 있는 측면이야 뭐 사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우리가 개발할 수 없겠죠. 경제성이 없는 걸 굳이 파낼 필요 없겠죠. 하지만은 그 최소한 수요는 우리가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거다. 북한 노동력의 활용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값싸고 생산성이 좋은 북한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양면의 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있다. 갈등 측면에서 얘기하겠고 또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에 남한 기업이 참가함으로써 매출과 이익과 그리고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 독일의 예를 보면은 동독의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서 굉장히 초기에 건설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오래가지 않았죠. 그래서 동독 같은 경우 보면은 초기 한 4, 5년 정도 이런 건설 붐, 인프라 사업 붐도 초기 4, 5년 정도 고성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자 오히려 성장이 침체되는 이런 역할을 이런 경험을 했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수송로를 개척하면 물류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또 북한의 국유자산을 매각하면 큰 매각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북한 국유자산 매각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북한의 자산을 일단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이냐. 독일의 경우 보니까 서독에서 평가했던 예상치보다 실제 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예상치의 10%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기계의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동독이 그 정도라면 북한은 훨씬 더 할 거다 합니다. 그래서 별 가치가 없을 거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치가 있다고 쳐도 저걸 다 매각해버리고 나면 북한 주민들에게 뭘로 보상을 해줍니까? 북한 주민들의 남한의 대장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북한의 땅 또는 북한의 자산, 북한의 건물 등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주해 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배상도 하고 또 남한으로의 대장 이주도 막을 수 있을 텐데 저걸 돈 낸다고 남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자본에 다 팔아버리면 북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건 아까 얘기했던 시나리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용과 편익이 드는데 이런 비용과 편익의 편익을 저희가 조금 더 나누어서 갈등과 통합의 소재를 한번 나눠보자. 통일 이후에 남북 간의 갈등이 일단은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뭐 예상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뭐 북한은 우리는 이주국민이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남한은 조세 부담을 질 겁니다. 반면에 이 조세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혜택을 받겠죠.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보다 좀 심각한 건 이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먼저 만일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임금을 지급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동독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행복하겠지만
북한의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지급받으면 누가 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을 할 거냐 이겁니다.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싸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으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생산성은 분명히 남한 노동자보다 크게 떨어질 텐데 임금만 높다. 그러면 남한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그 외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업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동독과 똑같은 사태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낮게 지급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으면 이들이 남한으로 대량 이주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게 됩니다. 특히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 지금 아무리 낮은 임금을 받는다 해도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받을 텐데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50만 원만 받아도 일하겠다. 이러면 뭐 경쟁이 되겠어요? 그럼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대량으로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주를 막으면 어떡하냐?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주를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만일 이주를 막으면 이제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으로 공장을 옮길 겁니다. 개성공단이랑 똑같은 사태죠. 북한 각 지역에 개성공단이 생기는 거죠. 특히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산업들은 북한으로 공장을 옮길 거다. 그럼 어차피 남한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노동집약적인 비숙련 산업에서. 그래서 남한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 사이에 어차피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임금 정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실업이 대량으로 초기에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갈등이 있을 것 같다. 남남 갈등 많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업이 발생하면 남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안 좋을 거고, 반면에 남한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기업가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에, 또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비숙련 노동자와 전문 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겁니다.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뺏기는 반면에 남한의 숙련 노동자들 또는 남한의 전문 인력들은 오히려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세 부담입니다. 어차피 통일 비용을 되기 위해서는 조세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누가 이 조세를 부담하냐? 만일 소득세 위주로 이 비용을 대면은 중산층과 부자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만일 소비세라든가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위주로 이 비용을 대면 아마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더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이런 조세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남북 갈등, 남남 갈등, 북북 갈등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통합의 인프라 역시 크다. 탈북자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미 남한의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의 어떤 체제를 맛본 북한의 4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경험. 하지만 더 가장 큰 통합의 인프라는 아마 이미 시장경제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겁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2002년 경제 개선 조치 이후에 사실상 자신들의 소비 생활을 시장경제 체제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60% 내지 70%는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통일된다고 해서 굳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는 넘어가고요.